고요함은 유리처럼 얇았다. 손가락으로 가볍게 튕기기만 해도 산산조각 날 것 같은 그런 위태로운 정적이 이강혁과 그의 아들 이진우가 사는 작은 빌라를 감싸고 있었다. 거실 창으로 스며드는 오후의 햇살만이 먼지 입자들의 군무를 비추며 시간의 흐름을 희미하게 증명할 뿐이었다. 강혁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그의 시선은 초점을 잃은 지 오래였다. 손에는 식어버린 커피잔이 들려 있었지만 그는 그 냉기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했다. 3년 전 그의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사랑하는 아내 서윤이 빗길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시간도 함께 멈췄다. 경찰은 단순 사고로 결론 내렸다. 졸음운전을 하던 트럭 운전사의 부주의. 모든 것이 명확해 보였다. 하지만 강혁은 알고 있었다. 그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태상그룹의 비자금 흐름과 불법 로비 증거를 손에 쥐었던 아내,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있던 자신을 향한 계획된 살인이었다. 태상그룹 기획전략실의 최연소 팀장이었던 그는 그룹의 심장부에서 그들의 추악한 비밀을 목격했다. 그는 아내와 함께 모든 것을 폭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다. 그러나 태산의 그림자는 그들의 행복을 집어삼키기에 충분히 거대하고 어두웠다. 아내가 떠난 후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쳤다. 복수는커녕 갓난아기였던 아들 진우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벅찼다. 태산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이름도 바꾸고 인적이 드문 이 동네로 숨어들었다. 그의 삶에 남은 것은 아내를 잃은 깊은 슬픔과 무력감, 그리고 아들 진우뿐이었다. 그때였다. 거실 바닥에서 놀고 있던 진우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3살배기 아이의 얼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깊고 차분한 눈동자였다. 아이는 온가리 대신 주변에 흩어져 있던 알파벳 블록들을 조용히 배열하기 시작했다. 강혁은 무심코 아들을 바라보다가 순간 숨을 멈췄다. 진우가 배열한 블록들은 무의미한 나열이 아니었다. S-T-R-A-T-E-G-Y 스트라테지, 전략. 3살짜리 아이가 우연히 맞춘 단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명확했다. 강혁은 마른 침을 삼켰다. 아들의 비범함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생후 6개월에 문장을 말하기 시작했고 돌이 되기 전에 한글과 알파벳을 깨우쳤다. 2살 때는 강혁의 태블릿 PC에 저장된 경제학 원론 PDF 파일을 혼자 열어보고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그저 발육이 조금 빠른 아이라고 생각하려 애썼다. 아내를 잃은 슬픔 속에서 아들마저 평범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두려웠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진우의 지능은 그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진우는 아버지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척 다시 블록을 흐트러뜨렸다. 아이의 작은 머릿속은 복잡한 수식과 시나리오로 가득 차 있었다. 진우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가 간직한 태상그룹의 비밀 자료들, 그 안에 담긴 진실의 무게를. 그리고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그 진실은 영원히 묻히고 어머니의 죽음은 그저 불행한 사고로 남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진우는 기다렸다. 완벽한 순간, 완벽한 조력자가 나타나기를. 그리고 오늘 그 기회가 찾아왔다. 며칠 전부터 동네에는 낯선 검은색 세단이 오가기 시작했다. 진우는 창밖으로 그 차를 유심히 관찰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주변 빌라들을 탐문하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진우는 인터넷 지역 뉴스에서 그들의 정체를 암시하는 기사를 발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페이퍼컴퍼니 이용한 탈세 혐의, 포착 수사 확대. 기사에 나온 페이퍼컴퍼니의 이름 중 하나가 강혁의 옛 서재에서 본 서류의 이름과 일치했다. 그 회사는 태상그룹의 수많은 위장 회사 중 하나였다. 진우는 직감했다. 그들이 오고 있다고.
아버지의 늪을 흔들어 깨울 외부의 충격이 딩동 초인종 소리가 고요한 집안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강혁은 미간을 찌푸렸다. 이 집으로 찾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경계심을 품고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다. 화면에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여자가 서 있었다. 날카롭고 지적인 인상, 흔들림 없는 눈빛. 강혁은 그녀가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차릴 수 없었지만 그녀가 풍기는 예사롭지 않은 기운에 긴장했다. 누구시죠? 서울중앙지검 강서연 검사입니다.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강서연. 검찰 내에서 독사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여자.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끈질김과 냉철함으로 유명한 특수부 검사. 강혁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왜 하필 그녀가 이곳에 태산이 자신을 찾아낸 것인가? 온갖 불안한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강혁은 차갑게 문을 열어주지 않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 근방에서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주민 탐문 중이니 잠시만 시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강혁 씨, 아니 지금은 김민준이라는 이름을 쓰고 계시죠. 그녀의 입에서 나온 자신의 본명과 가명의 강혁의 동공이 흔들렸다.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마지못해 현관문을 열었다. 서연은 날카로운 눈으로 집안을 빠르게 훑었다. 최소한의 가구 정리되지 않은 책들,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장난감들. 아내를 잃고 어린 아들과 단둘이 사는 남자의 집. 그녀가 사전에 파악한 정보와 일치했다. 그녀는 태상그룹의 위장회사를 수사하던 중 자금 흐름의 끝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몇 년 전 해고된 기획전략실 팀장 이강혁. 그의 아내는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그는 아들과 함께 증발하듯 사라졌다. 모든 것이 너무나 공교로웠다. 서연의 직감이 그에게 무언가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잠깐이면 됩니다. 서연이 거실로 들어서며 말했다. 강혁은 마지못해 그녀를 소파로 안내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강혁은 일부러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시민처럼 행동하려 애썼지만 그의 굳은 표정은 긴장감을 숨기지 못했다.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을 지켜보던 진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진우는 아버지가 아내의 기일마다 꺼내보는 낡은 서류 상자를 기억하고 있었다. 어젯밤에도 강혁은 그 상자를 열어 아내의 유품과 함께 태상그룹 관련 내부 자료들을 하염없이 들여다보다 잠들었다. 그리고 그 상자는 아직 거실 테이블 밑에 그대로 있었다. 평소 같았으면 강혁은 흔적도 없이 치웠을 테지만 어젯밤은 유독 슬픔이 깊어 미처 정리하지 못한 상태였다. 진우는 자신의 주스컵을 들고 아장아장 테이블 쪽으로 걸어갔다. 아이는 강서연 검사와 아버지 사이의 팽팽한 기류를 정확히 읽고 있었다. 지금이 바로 판을 흔들어야 할 때였다. 아빠 주스. 진우는 일부러 혀 짧은 소리를 내며 강혁에게 컵을 내밀었다. 강혁이 무심코 컵을 받으려는 순간 진우는 마치 발이 걸린 것처럼 과장되게 휘청거렸다. 주황색 주스가 담긴 컵이 아이의 작은 손에서 떠나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다. 강혁이 놀라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주스는 강서연이 테이블 위에 올려둔 수사 서류 위로 정확히 쏟아졌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강혁은 당황하며 휴지를 뽑아 서류를 닦기 시작했다. 서연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젖어버린 서류들을 확인했다. 중요한 자료들이었지만 다행히 복사본이라 아주 큰 문제는 아니었다. 아닙니다. 아이가 그럴 수도 있죠. 서연은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다른 곳에 꽂혔다. 강혁이 허둥지둥하며 테이블 밑에 있던 낡은 서류 상자를 건드린 것이다. 상자가 기울어지면서 안에 있던 서류 몇 장이 바닥으로 쏟아져 나왔다. 그것은 진우가 계획한 두 번째 단계였다.
주스를 쏟는 것은 시선을 끌기 위한 미끼. 진짜 목적은 저 상자를 세상 밖으로 꺼내는 것이었다. 쏟아진 서류들 중 하나가 서연의 구두 앞까지 미끄러져 왔다. 태산바이오 신약 개발 프로젝트 관련 내부 감사 보고서. 서연의 눈이 번뜩였다. 태산바이오는 현재 그녀가 수사 중인 페이퍼 컴퍼니와 직접적인 자금 연결고리가 있는 곳이었다. 공식적으로는 성공적인 임상시험을 거쳐 그룹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서연은 그 과정에서 막대한 자금이 빼돌려지고 데이터가 조작되었다는 첩보를 입수한 상태였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녀의 눈앞에 태상그룹의 내부감사 보고서라는 제목이 찍힌 서류가 있었다. 강혁은 사색이 되어 서류를 주우려 했지만 서연의 손이 더 빨랐다. 그녀는 보고서를 집어들고 첫 장을 빠르게 훑었다. 임상시험 데이터 조작실험 부작용 은폐 연구비, 횡령 의혹. 그녀가 찾고 있던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었다. 비록 단 몇 장에 불과했지만 그 파급력은 엄청났다. 이게 왜 김민준 씨 댁에 있는 거죠?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더 이상 평범한 주민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는 검사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다. 강혁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진우의 실수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절묘했다. 그는 아들을 힐끗 쳐다보았다. 진우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손가락을 빨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강혁은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아들이 설계한 거대한 계획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서연은 강혁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강혁을 똑바로 응시했다. 이강혁 씨 잠시 저와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참고인 자격입니다. 물론 원하신다면 변호사를 부르셔도 좋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드디어 태산이라는 거대한 성의 균열을 낼 실마리를 찾았다는 확신. 강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운명이라면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 했다. 아내의 복수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이끈 아들을 위해. 그는 진우를 향해 나지막이 말했다. 진우야, 아빠 잠시 나갔다 올게. 이모님이랑 잘 있고. 진우는 대답 대신 아버지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었다. 1단계 성공. 이제 판이 열렸어, 아빠. 새 살배기 설계자의 첫 번째 수는 완벽하게 성공했다. 강서연이라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 마침내 태상그룹을 향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거대한 전쟁의 서막에 불과했다. 서울중앙지검의 취조실은 공기마저 서늘했다. 차가운 금속 책상과 의자, 그리고 모든 소리를 빨아들이는 흡음재 벽이 외부 세계와의 단절을 선언하고 있었다. 이강혁은 강서연 검사와 마주 앉아 있었다. 둘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다시 묻겠습니다, 이강혁 씨. 이 서류는 어디서 입수했습니까? 강서연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날카로웠다. 그녀의 눈은 강혁의 미세한 표정 변화 하나 놓치지 않으려는 듯 그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강혁은 입을 열지 않았다. 3년간 죽은 듯이 숨어 지내며 지키려 했던 평화가 산산조각 났다. 이제 검찰에 협조하는 순간 그는 태상그룹이라는 거대한 괴물의 표적이 될 터였다. 자신뿐만 아니라 아들 진우의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다. 두려움이 그의 혀를 굳게 만들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강혁 씨, 당신이 태상그룹 기획전략실의 팀장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당신의 아내 되시는 분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태산바이오의 비리를 추적하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연은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그녀는 강혁이 단순한 참고인이 아니라 태산의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킹메이커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 사고, 정말 단순한 빗길 교통사고였을까요? 그 한마디에 강혁의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아내의 죽음,
그것은 그의 가장 깊은 상처이자 결코 꺼내고 싶지 않았던 악몽이었다. 서연은 그 상처를 정확히 후벼 파고 있었다. 당신이 입을 열지 않으면 진실은 영원히 어둠 속에 묻히게 될 겁니다. 당신 아내의 죽음도 그저 운 나쁜 사고로 기억될 뿐이겠죠. 강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다. 그는 서연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동정이 아닌 진실을 향한 집요한 갈망만이 담겨 있었다. 어쩌면 이 여자라면 가능할지도 모른다. 거대한 골리앗 최태석 회장을 쓰러뜨리는 것, 모든 것을 말해줄 수는 없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강혁이 겨우 입을 열었다. 내가 아는 것을 주는 대신 당신은 내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검사님,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당신과 당신 아들의 안전을 보장하겠습니다.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증인보호 프로그램이라 태산의 손길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알면서 하는 말입니까? 강혁은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는 태산의 내부에서 그들의 힘이 경찰, 검찰, 심지어 정치권까지 얼마나 깊숙이 침투해 있는지 똑똑히 보았다. 어설픈 보호는 오히려 죽음을 재촉할 뿐이다. 그럼 뭘 원합니까? 확실한 방패가 필요합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태산의 최태석 회장조차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그런 방패 말이오. 강혁의 요구에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말은 합리적이었다. 태상그룹을 상대로 싸우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책이 필요했다. 일단 당신이 가진 정보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시죠. 그 보고서는 빙산의 일각일 테니 강혁은 결심한 듯 태산바이오 신약 데이터 조작의 핵심적인 방법과 그에 관여했던 인물 몇 명의 이름을 댔다. 그가 뱉어내는 정보는 서연의 수사팀이 몇 달간의 노력으로도 얻지 못했던 구체적이고 치명적인 내용들이었다. 서연의 눈빛이 달라졌다. 이강혁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키를 쥔 인물이었다. 조사는 몇 시간 더 이어졌다. 강혁은 자신의 안전이 보장되기 전까지 결정적인 증거의 위치는 밝히지 않았지만 수사의 방향을 제시하기에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다. 조사가 끝나고 검찰청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다. 같은 시각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태상그룹 본사 최상층 회장실. 최태석 회장은 방금 전 보고를 받고 불쾌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묵직한 크리스털 재떨이에 시가를 비벼 끄는 그의 손길이 거칠었다. 이강혁이라 죽은 쥐새끼인 줄 알았더니 구멍 속에서 아직도 숨을 쉬고 있었군. 그의 앞에 선 비서실장 김이사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가 이름을 바꾸고 잠적하는 바람에 놓쳤습니다. 강서연, 그 독사 같은 년이 그놈과 접촉했다. 하필이면 그 여자야. 최태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도시의 불빛들이 그의 발 아래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다.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소나기에 넣기 위해 그는 수많은 이들을 짓밟고 제거해왔다. 이강혁과 그의 아내도 그중 하나일 뿐이었다. 더러운 벌레 한 마리가 둑을 무너뜨리는 법이지. 싹을 잘라버려. 아주 조용하고 깨끗하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번에는 흔적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아니, 최태석이 손을 들어 김 이사를 제지했다. 지금 당장 죽이는 건 하수들이나 하는 짓이다. 강서연이 예의주시하고 있을 테니 일단 경고만 해.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불장난을 시작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만들어줘. 그놈에게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다고 했지. 최태석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가장 효과적인 위협은 가장 소중한 것을 이용하는 것이다. 네, 회장님.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김 이사가 물러나자 회장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최태석은 와인잔을 들고 도시의 야경을 응시했다. 그의 눈에는 이강혁이나 강서연 따위는 성가신 해충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이 영원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날 밤 강혁은 진우를 돌봐주던 이웃집 아주머니에게서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검찰청에서 돌아온 이후 그는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집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는 위화감을 느꼈다. 현관문 도어락에 미세한 흠집이 나 있었다. 누군가 침입하려 했던 흔적. 강혁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진우를 품에 안고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 듯 보였다. 하지만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액자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원래는 바로 세워져 있었지만 지금은 액자가 엎어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고의로 그렇게 한 것처럼. 그리고 그 옆에는 진우가 가지고 놀던 토끼 인형의 목이 꺾여 있었다. 그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우리는 네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네 아들까지도. 강혁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 했다. 그는 진우를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자신의 무력함에 치가 떨렸다. 증인보호 프로그램 경찰의 신변보호 모든 것이 허상처럼 느껴졌다. 태산의 그림자는 이미 그의 목덜미까지 다가와 있었다. 창밖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진우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아이는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협조 태산의 위협. 이제 계획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었다. 아버지를 지키고 다가올 복수극의 무대를 완성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 그것은 바로 이강혁과 강서연을 운명 공동체로 묶어버리는 것이었다. 며칠 후 강서연은 강혁에게서 추가 진술을 받기 위해 그와 접촉했다. 보안을 위해 검찰청이 아닌 사람이 붐비는 대형 쇼핑몰의 한적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강혁은 어쩔 수 없이 진우를 데리고 약속 장소로 나갔다. 카페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한 기류가 흘렀다. 서연은 태산의 압박에 대해 물었고 강혁은 집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신변보호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소용없을 겁니다. 그들은 보란듯이 경고를 날렸어요. 두 사람이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는 동안 진우는 조용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아이는 강혁의 태블릿 PC를 이용해 익명으로 지역 연예부 기자 몇몇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강서연 검사 주말, 대형 쇼핑몰에서 의문의 남성과 아이와 밀회, 특종 예감. 내용은 간단했지만 독사, 강서연의 스캔들이라는 자극적인 미끼는 기자들을 끌어들이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진우는 의자에서 내려와 아장아장 걸음을 옮겼다. 진우야 어디 가니? 강혁이 물었지만 진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강혁은 당황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만요, 검사님. 진우가. 강혁과 서연은 아이를 찾아 나섰다. 주말의 쇼핑몰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3살배기 아이를 찾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나 다름없었다. 강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혹시 태산의 소행일까 불안감이 그를 엄습했다. 한참을 헤맨 끝에 그들은 쇼핑몰 중앙광장에서 아이를 발견했다. 미아보호소 직원의 손을 잡고 울고 있는 진우. 강혁이 안도하며 달려가려는 순간이었다. 진우는 멀리서 다가오는 서연을 먼저 발견했다. 아이는 기다렸다는 듯 미아보호소 직원의 손을 뿌리치고 서연을 향해 달려갔다. 그리고는 그녀의 다리를 꽉 끌어안으며 온 쇼핑몰이 떠나가라 외쳤다. 엄마, 엄마. 순간 광장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로 쏠렸다. 서연은 당황해서 몸이 굳어버렸다. 그녀는 생전 처음 겪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다. 아가 내가 네 엄마가 엄마 보고 싶었어요. 엉엉. 진우는 필사적으로 서연에게 매달리며 연기를 계속했다. 강혁이 뒤늦게 달려와 진우를 떼어내려 했지만 아이는 완강하게 버텼다.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여자 강서연 검사 아니야? 맞네. TV에서 봤어. 근데 웬 아이가 엄마라고 부르네. 옆에 남자는 누구야? 설마 숨겨둔 남편이랑 아들. 그때 어디선가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왔다.
진우가 보낸 이메일을 받고 잠복해 있던 기자들이었다. 그들은 이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셔터를 눌러댔다. 냉철한 카리스마의 상징인 강서연 검사가 의문의 남성, 그리고 그녀를 엄마라고 부르는 아이와 함께 있는 모습. 이것은 엄청난 스캔들이 될 터였다. 상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혁은 진우를 안아들고 서연과 함께 기자들을 피해 필사적으로 쇼핑몰을 빠져나왔다. 차 안에서 서연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얼굴로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강혁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검사님. 제 아들이 왜 그랬는지. 됐습니다. 서연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는 분노보다 냉철한 이성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내일 아침이면 강서연 검사 핵심 증인과 부적절한 관계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인터넷을 도배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수사의 공정성은 의심받게 되고 자신은 이 사건에서 배제될 수도 있었다. 최악의 경우 이강혁은 신뢰할 수 없는 증인이 되어버리고 태산을 향한 수사 자체가 좌초될 위험이 있었다. 태산이 꾸민 짓일까 아니면. 그녀는 백미러로 뒷좌석에 앉은 진우를 쳐다봤다. 아이는 어느새 울음을 그치고 창밖을 보며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다. 너무나도 순수한 얼굴. 서연은 자신의 의심을 지워버렸다. 3살짜리 아이가 이런 일을 계획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 위기를 타개할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최악의 스캔들을 그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로 덮어버리는 것. 며칠 후 검찰청 내부 감찰과 언론의 압박에 시달리던 서연은 강혁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만나자는 제안을 했다. 다시 마주 앉은 두 사람. 서연은 망설임 없이 본론을 꺼냈다. 결혼합시다, 이강혁 씨. 강혁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네, 뭐라고요? 결혼하자고요. 물론 진짜 결혼은 아닙니다. 계약 결혼이죠. 서연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스캔들을 잠재울 방법은 이것뿐입니다. 우리는 원래 연인 관계였고 곧 결혼할 사이였다고 발표하는 겁니다. 그러면 증인과 부적절한 관계라는 의혹은 자연스럽게 사라지죠. 수사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것은 당신에게도 나쁜 제안이 아닐 겁니다. 검찰 특수부 검사의 남편, 그리고 그의 아들. 최태석 회장이라도 대놓고 건드리기는 부담스러워지겠죠.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패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한치의 감정도 섞이지 않은 철저한 계산의 산물이었다. 이강혁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그녀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태산의 위협 속에서 진우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그것은 강서연이라는 권력의 중심부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계약 조건은 간단합니다. 첫째, 최태석 회장과 태상그룹의 비리가 모두 밝혀지고 그가 법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부부 관계를 유지한다. 둘째, 이 결혼은 서류상으로만 유효하며 서로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는다. 셋째 목적이 달성되면 우리는 아무런 이해 없이 이혼한다. 서연은 미리 준비해온 계약서를 내밀었다. 강혁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읽어 내려갔다. 필요에 의한 계약 운명에 의한 가족. 며칠 전 아들 진우가 블로그로 만들었던 문구가 그의 뇌리를 스쳤다. 그는 고개를 들어 뒷방에서 조용히 그림을 그리고 있는 진우를 보았다. 아이는 마치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아버지를 향해 맑게 웃고 있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아들이 짜놓은 거대한 판이었을까? 강혁은 더 이상 생각하기를 포기했다. 그는 펜을 들어 계약서에 서명했다. 좋습니다.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3살배기 천재 소년이 설계한 세상에서 가장 기묘한 거래가 성사되었다. 필요에 의해 맺어진 계약 복수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두 남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계획한 어린아이.
위태로운 동거와 위험한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강서연 검사와 이강혁의 결혼 발표는 언론계에 던져진 폭탄과 같았다. 얼음마녀 혹은 독사로 불리던 냉철한 여검사의 갑작스러운 결혼 소식. 그것도 최근 그녀가 맡은 사건의 핵심 참고인이 될 뻔했던 남자와의 결혼. 세상은 이 자극적인 스토리에 열광했다. 강서연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그녀는 검찰 대변인실을 통해 간결하지만 단호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강혁 씨와는 오래전부터 깊은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최근 불거진 억측들로부터 서로를 보호하고 미래를 함께하기 위해 결혼을 결심했다. 거짓으로 가득 찬 이 발표는 그러나 대중의 의심을 잠재우기에 충분한 설득력을 가졌다. 비극적인 사고로 아내를 잃은 남자와 정의를 위해 싸우는 여검사의 로맨스. 언론은 금세 이 이야기를 드라마틱한 사랑 이야기로 각색하기 시작했다. 이 떠들썩한 연극의 막후에서 세 사람은 새로운 삶의 무대로 조용히 첫 발을 내디뎠다. 이강혁과 진우는 서연이 사는 최첨단 보안시설의 주상복합 아파트로 짐을 옮겼다. 강혁의 짐이라고 해봐야 옷 몇 가지와 책 몇 권, 그리고 아내의 흔적이 담긴 낡은 상자 하나가 전부였다. 그의 소박하고 빛바랜 짐들은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서연의 미니멀한 공간에 이질적인 섬처럼 떠 있었다. 진우 방은 이쪽입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하세요. 서연은 무심한 목소리로 그들을 안내했다. 그녀의 집은 마치 모델하우스처럼 모든 것이 정갈하고 차가웠다. 사람 사는 온기보다는 날카로운 이성과 규칙만이 존재하는 공간. 그녀는 자신의 완벽한 통제구역 안으로 들어온 두 이방인이 낯설고 불편했다. 특히 아이의 존재는 그녀의 인생 계획에 단 한 번도 포함된 적 없는 변수였다. 감사합니다. 강혁은 짧게 대답하고 진우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다. 방 한쪽에는 서연이 미리 주문해둔 듯한 아동용 침대와 책상이 놓여 있었다. 그는 짐을 풀기 시작했다. 낡은 앨범 아내가 좋아했던 책, 그리고 진우가 태어났을 때 아내가 직접 떠준 털실 인형. 과거의 그림자들이 서연의 현대적인 공간을 조금씩 잠식하기 시작했다. 첫날 밤의 저녁 식사는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다. 서연이 주문한 배달 음식은 고급스러웠지만 세 사람은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음식의 맛을 거의 느끼지 못했다. 서연은 앞으로 이 어색한 동거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 강혁은 자신이 내린 결정이 과연 옳은 것인지, 그리고 진우는 두 어른의 화학 반응을 어떻게 촉진시킬지 계산하고 있었다. 제가 설거지하겠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강혁이 말했다. 됐습니다. 식기 세척기가 할 겁니다. 서연은 차갑게 말을 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이 관계가 철저히 계약에 의한 것임을 시시각각 상기시키려는 듯 보였다. 강혁은 더 말하지 않고 진우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밤이 깊어지자 진우는 조용히 자신의 방을 빠져나와 서재에서 밤늦도록 사건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서연에게 다가갔다. 아이는 손에 낡은 동화책 한 권을 들고 있었다. 저기, 작은 목소리에 서연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문틈으로 빼꼼히 얼굴을 내민 진우가 보였다. 왜 아직 안 자고 있니? 이거 읽어주세요. 진우는 동화책을 내밀었다. 서연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아이를 달래는 법 같은 건 배워본 적이 없었다. 아빠한테 읽어달라고 하렴. 아빠, 슬퍼요. 엄마 생각해요. 아이의 입에서 나온 엄마라는 단어에 서연의 심장이 순간 쿵 하고 내려앉았다. 진우의 눈망울에는 거절할 수 없는 슬픔이 어려 있었다. 그것이 고도로 계산된 영이라는 것을 그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결국 서연은 한숨을 쉬며 책을 받아들었다. 알았다. 일이 오렴. 진우는 기다렸다는 듯 그녀의 무릎 옆에 자리를 잡았다. 서연은 어색하게 책을 읽기 시작했다. 왕자와 공주가 나오는 평범한 이야기였다. 하지만 책을 읽어주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이 이상한 온기에 당황하고 있었다. 책을 다 읽어주자 진우는 그녀의 팔에 기댄 채 잠이 들어 있었다. 서연은 잠든 아이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작은 숨소리, 따뜻한 천.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그들의 기묘한 동거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아침마다 진우를 위해 서툰 솜씨로나마 토스트를 구웠고, 강혁은 그녀가 밤늦게까지 일할 때면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었다. 대화는 여전히 적었지만 침묵은 더 이상 이전처럼 차갑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의 진짜 전쟁, 진실을 향한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서연의 집 거실은 순식간에 그들의 비밀 작전 본부로 변했다. 벽에는 거대한 화이트보드가 걸렸고, 그 위에는 태상그룹의 조직도와 사건 관계자들의 사진, 그리고 시간대별 사건 흐름이 빽빽하게 채워지기 시작했다. 경찰의 최초 사고 보고서입니다. 트럭 운전사 김 씨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 단순하고 명료하죠. 서연이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째, 사고 현장에는 스키드마크, 즉 타이어가 미끄러진 자국이 거의 없었어요. 졸음운전을 하다가 마주오는 차를 보고 급브레이크를 밟았다면 당연히 남아야 할 흔적이죠. 강혁이 말을 받았다. 그는 과거 기획전략실에서 수많은 프로젝트의 리스크를 분석했던 경험을 살려 사건 기록의 허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둘째 사고 직후 트럭 운전사 김 씨의 계좌로 거액의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도박빚을 갚고 남을 정도의 돈이었죠. 경찰은 퇴직금이라고 진술했다며 넘어갔지만 그가 다니던 회사는 이미 부도난 상태였습니다. 셋째째, 유일한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 근처에서 낚시를 하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는 최초 진술 이후 갑자기 말을 바꿨고 얼마 뒤 다른 도시로 이사 가버렸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모든 정황이 사고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 즉 스모킹건이 없었다. 트럭 운전사는 입을 다물었고 목격자는 사라졌으며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데이터는 원인 불명으로 손상되어 있었다. 며칠 밤낮으로 그들은 자료와 씨름했다.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진 듯 보였다. 강혁은 초조해졌고 서연의 얼굴에도 피로가 쌓여갔다. 바로 그때 거실 바닥에서 자동차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진우가 그들의 시야에 들어왔다. 아이는 여러 대의 미니카를 바닥에 늘어놓고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무웅, 광버비버비버. 평범한 아이들의 자동차 놀이처럼 보였다. 하지만 강혁은 진우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진우는 사고 차량이었던 트럭과 아내의 승용차 외에 다른 검은색 세단 미니카 하나를 더 가지고 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검은 세단은 항상 승용차의 사각지대에 위치했다. 진우야, 그 검은 차는 뭐야? 강혁이 무심코 물었다. 나쁜 아저씨 차, 엄마 차를 휙 밀었어요. 그래서 트럭이랑 쾅. 진우는 서툰 발음으로 하지만 명확하게 상황을 재현했다. 순간 강혁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 역시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제3의 차량, 서연이 나지막이 읊조렸다. 경찰 보고서에는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존재. 만약 제3의 차량이 아내의 차를 고의로 밀어 중앙선을 넘게 만들었다면 스키드마크가 거의 없었던 이유와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아내는 브레이크를 밟을 시간조차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진우가 그걸... 강혁은 혼란스러웠다. 진우는 사고 당시 갓난아기였다. 그 장면을 기억할 리가 없었다. 진우는 그들의 시선을 받으며 태연하게 다른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다. 아이는 물론 사고를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가 밤마다 보던 사고 현장 사진과 자료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아주 작은 단서들을 조합해 낸 것이었다.
사고 현장을 찍은 항공사진 구석에 숲길로 사라지는 검은 차량의 희미한 형체. 어른들의 눈에는 그저 배경의 일부로 보였던 그것을 진우의 비범한 두뇌는 놓치지 않았다. 아이는 그것을 놀이를 통해 부모에게 전달한 것이다. 새로운 단서의 발견으로 작전본부에는 다시 활기가 돌았다. 서연은 즉시 수사팀을 시켜 사고 시간대 주변의 모든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다시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강혁은 자신의 기억과 태산의 차량 운행 기록을 뒤져 그 시간에 그곳을 지날 수 있었던 검은색 세단이 무엇인지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사라진 목격자의 행방도 다시 쫓기 시작했다. 그날 밤 늦게까지 함께 자료를 분석하던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잠시 숨을 돌렸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야경이 별처럼 펼쳐져 있었다. 고마워요. 강혁이 먼저 침묵을 깼다. 당신 덕분에 다시 싸울 용기를 얻었습니다. 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태산의 벽에 머리만 박고 있었겠죠. 이건 우리 둘의 싸움입니다. 서연의 대답은 여전히 사무적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들은 계약으로 묶인 파트너였지만 어느새 서로를 의지하는 전우가 되어가고 있었다. 서연은 소파에 기댄 채 잠이 든 강혁을 보았다. 그의 손에는 아내의 사진이 들려 있었다. 피로에 지친 그의 얼굴 위로 과거의 슬픔이 짙게 배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 순간 강혁이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는 잠결에 자신을 내려다보는 서연의 얼굴과 아내의 얼굴을 혼동했다. 세워유나, 그의 입에서 나온 아내의 이름. 서연은 숨을 멈췄다. 강혁은 이내 정신을 차리고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아닙니다. 피곤할 테니 들어가서 주무세요. 서연은 아무렇지 않은 척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그녀의 심장은 세차게 뛰고 있었다. 강혁이 뱉어낸 그 이름은 그녀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켰다. 그것은 질투가 아니었다. 한 남자의 깊은 상처를 정면으로 목격한 자의 슬픔, 그리고 그 상처를 보듬어주고 싶다는 생경한 감정이었다.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들의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 하지만 그 그림자 속에서 새로운 온기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계약으로 시작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세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진실은 가느다란 빗줄기처럼 어둠을 가르기 시작했다. 진우의 장난감 놀이에서 얻은 제3의 차량이라는 단서는 수사에 결정적인 돌파구를 마련해 주었다. 강서연의 지시를 받은 수사팀은 끈질긴 탐문과 분석 끝에 사고 현장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한적한 과수원 입구의 방범용 CCTV에서 희미한 영상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화질은 끔찍했지만 사고 추정 시각 직후 숲길에서 뛰쳐나와 고속으로 사라지는 검은색 세단을 포착한 유일한 영상이었다. 번호판은 식별 불가능했지만 차종은 태상그룹 임원급에게 지급되는 최고급 세단과 일치했다. 가설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거실 작전본부에서 영상을 분석하던 서연이 말했다. 최태석은 교묘하게 빠져나갈 겁니다. 우연히 그곳을 지나던 차량이었다고 주장하겠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저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이강혁 씨의 아내를 고의로 위협했다는 증거입니다. 사라진 목격자 낚시꾼 박 씨를 찾아야 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봤을 겁니다. 강혁이 지도 위에 표시된 목격자의 마지막 거주지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들의 눈에는 희망과 결의가 차올랐다. 거대한 제국의 철옹성에 마침내 작은 균열을 낸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태산을 향해 조여가고 있을 때 태산 역시 그들을 향해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최태석 회장은 이강혁의 아내 사고 기록을 검찰이 재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였다. 강서연이라는 여자가 결혼이라는 연막을 치고 뒤로는 칼을 갈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는 불쾌감을 넘어 분노를 느꼈다. 어린 암사자 한 마리가 너무 겁없이 군웅군 목줄을 단단히 채워줘야지.
최태석은 즉시 자신의 수족들을 움직였다. 그의 첫 번째 공격은 강서연의 심장부, 즉 검사로서의 명예와 공정성을 향했다. 며칠 뒤 유력 보수 언론사의 인터넷판에 단독 기사가 실렸다. 단독, 강서연 검사 남편 이강혁 위해 표적 수사 의혹, 검찰 공정성 논란. 기사의 내용은 교묘하고 악의적이었다. 강서연이 태상그룹의 앙심을 품고 퇴사한 남편 이강혁의 사적인 복수를 위해 검찰의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기사는 이강혁을 핵심 기술을 빼돌리려다 해고된 불만 분자로 묘사했고, 강서연은 그런 남편의 주장에 휘둘려 무리한 수사를 강행하는 사사로운 감정에 휩쓸린 검사로 그려냈다. 파장은 거셌다. 검찰 내부가 술렁였다. 서연의 직속 상관인 차장검사가 그녀를 호출했다. 강 검사,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태상그룹 수사, 지금 개인적인 감정으로 하는 건가? 절대 아닙니다. 명백한 증거와 정황에 따라 진행하는 수사입니다. 증거 잔해가 내민 증거라는 것들. 아직 추측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했어. 그런데 언론에서는 자네 남편이 전면에 나서서 떠들고 있더군. 이러면 수사의 동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조직 전체의 신뢰도가 흔들려. 일단 이 사건에서 손떼. 태산 문제는 다른 팀에 재배정하겠네. 상부의 압박은 거셌다. 서연은 처음으로 사면촉에 몰린 기분을 느꼈다. 최태석은 검찰 조직의 생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고립시키고 그녀의 손에서 칼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강혁은 그녀의 표정만 보고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나 때문에 당신까지 위험해졌군요. 당신 탓이 아닙니다. 최태석이 얼마나 비열한 인간인지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이에요. 서연은 애써 담담하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났다. 하지만 최태석의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언론 플레이가 그녀의 의지를 꺾지 못하자 그는 더욱 치명적인 다음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강혁을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릴 카드였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형사 2명이 그들의 집을 찾아왔다. 이강혁 씨 되십니까? 태상그룹 기술 유출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태산 측에서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그들의 눈앞에 제시되었다. 강혁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단 충격에 휩싸였다.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상상보다 더 가혹했다. 형사들은 집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다. 태산 측의 주장은 치밀했다. 강혁이 퇴사 직전 그룹의 차세대 반도체 설계 핵심 기술을 외부 저장 장치에 빼돌렸으며 이를 해외 경쟁사에 팔아넘기려 했다는 것이다. 그 증거로 강혁의 옛 동료의 증언과 조작된 이메일 몇 개, 그리고 강혁의 개인 계좌에 출처불명의 돈이 입금된 내역을 제출했다. 물론 모두 최태석이 만들어낸 거짓 증거였다. 말도 안 돼. 난 그런 적 없어. 강혁은 항변했지만 형사들은 냉정하게 절차를 진행할 뿐이었다. 서연은 검사로서가 아니라 아내로서 이 모든 상황을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다. 자신의 집이 수사관들에게 샅샅이 파헤쳐지고 남편이 범죄자 취급을 받는 광경. 그녀의 이성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 집안에는 폭풍이 휩쓸고 간 듯한 정막만이 흘렀다. 압수수색은 끝났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와 불신이 남았다. 강혁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다. 이제 그가 하는 모든 말은 복수심에 불타는 범죄자의 거짓말로 치부될 터였다. 제러연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태산 측이 제출한 고소장 사본과 증거 자료들이 놓여 있었다. 검사로서의 그녀는 냉정하게 자료를 분석했다. 증거들은 너무나 정교했다. 강혁의 옛 동료는 그와 가장 친했던 인물이었다. 조작된 이메일은 실제 강혁의 아이디로 발송된 것처럼 보였다. 출처 불명의 돈은
강혁이 과거에 사용했던 차명 계좌로 입금되어 있었다. 최태석은 강혁의 모든 것을 꿰뚫고 그가 반박하기 가장 어려운 함정을 파놓은 것이다. 만약 정말이라면. 서연의 머릿속에 독처럼 의심의 씨앗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이강혁이라는 남자에 대해 무엇을 아는가? 그와 함께 산 것은 고작 몇 주. 그의 과거, 그의 고통을 들었지만 그것이 모두 진실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자신은 지금 어쩌면 희대의 사기꾼에게 소가 검사로서의 인생을 통째로 걸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녀의 내적 갈등을 눈치챈 듯 강혁이 조용히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다. 당신도 나를 믿지 못하는군요. 그의 목소리는 씁쓸했다. 그는 서연의 눈에서 스쳐 지나가는 아주 미세한 의심의 그림자를 읽었다. 그것은 그의 심장을 가장 아프게 찌르는 비수였다. 세상 모두가 자신을 손가락질해도 그녀만은 믿어주길 바랐던 것일까?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어느새 그녀에게 기대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검사입니다. 서연은 그의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증거. 최태석이 만들어낸 거짓 증거 말이오. 당신 눈에는 저것들이 진짜로 보입니까? 그걸 증명해야 하는 건 당신입니다. 당신의 결백을 두 사람 사이에 차가운 벽이 세워졌다. 태산의 공격은 그들의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를 파고들어 그들의 가장 약한 고리인 신뢰를 끊어내려 하고 있었다. 위태롭게 쌓아 올린 유대감이 무너져 내리기 직전이었다. 강혁은 깊은 절망감을 느끼며 방을 나왔다. 그때였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진우가 태블릿 PC를 보고 있었다. 화면에서는 영상 하나가 재생되고 있었다. 여보, 당신은 내가 아는 가장 정직하고 강한 사람이야. 가끔은 너무 고지식해서 답답할 때도 있지만 나는 그런 당신을 믿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당신은 옳은 길을 갈 사람이라는 걸. 사랑해. 영상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람은 강혁의 죽은 아내 서윤이었다. 그녀가 생전에 진우의 100일을 기념하며 찍어두었던 영상편지의 일부였다. 강혁이 가끔 아들을 보여주기 위해 태블릿에 저장해둔 파일이었다. 진우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 영상을 재생한 것이다. 서재 문틈으로 영상 속 목소리를 들은 서연의 몸이 굳었다. 영상 속 서윤의 목소리에는 남편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저렇게 환하게 웃는 사람의 믿음을 얻은 남자. 그런 남자가 과연 아내의 죽음 이후 돈 때문에 비열한 범죄를 저질렀을까? 서연은 책상 위에 놓인 차가운 증거 자료들과 영상 속에서 흘러나오는 따뜻한 목소리를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잠시 잊고 있었다는 것을. 법과 증거 이전에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 자신이 검사가 된 첫 번째 이유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그리고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강혁의 앞에 섰다. 미안해요.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였다. 잠시. 검사로서의 내가 당신의 아내인 나를 이겼어요. 의심해서 미안합니다. 강혁은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닌 굳건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제부터는 검사 강서연이 아니라 당신의 아내 강서연으로서 싸우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걸고 당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최태석을 끌어내릴 겁니다. 그녀의 선언에 강혁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무너졌던 신뢰는 이전보다 더욱 단단하게 재건되었다. 최태석의 공격은 역설적으로 그들을 진정한 의미의 부부이자 동지로 만들어준 셈이었다. 소파에 앉아있던 진우는 두 사람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태블릿 화면에는 미션 컴플리트라는 단어가 잠시 떴다가 사라졌다. 그날 밤 그들은 다시 작전본부에 마주 앉았다. 이전과 달리 그들의 눈에는 패배감이 아닌 결연한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최태석이 파놓은 함정 우리가 역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들이 제출한 거짓 증거 속에서 진실의 실마리를 찾는 거죠.
강혁이 말했다. 그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태상그룹의 전략을 꿰뚫고 있던 최고의 전략가가 그의 본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다. 좋아요. 이제부터 방역의 시간입니다. 서연이 그의 말에 힘을 실었다. 태산의 거센 역습은 진실을 흔들었지만 결국 잠들어 있던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셈이 되었다. 흔들림 끝에 더욱 단단해진 두 사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설계하는 보이지 않는 천재. 그들의 방역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태산의 방역으로 세워진 거짓의 성벽은 견고해 보였다. 그러나 신뢰라는 더 단단한 지반 위에서 이강혁과 강서연은 방역의 망치를 들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강혁에게 거짓 증언을 한 옛 동료 박선호 부장이었다. 박 부장님은 혼자서 그런 일을 꾸밀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 태산의 압박이 있었을 겁니다. 강혁은 박선호의 프로필을 화면에 띄우며 말했다. 그는 태산 재직 시절 박선호와 가장 가까운 동료이자 선의의 경쟁자였다. 그의 성품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에게는 심장병을 앓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비용이 엄청나죠. 아마 최태석이 그걸 약점으로 잡았을 겁니다. 강혁의 분석은 정확했다. 서연은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박선호에게 접근했다. 검사로서가 아닌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그녀는 박선호의 아내를 만나 남편의 거짓 증언이 결국 그들의 딸에게 더 큰 상처가 될 것이라고 설득했다. 위중죄의 처벌과 범죄를 공모한 자의 가족이라는 꼬리표. 서연의 압박과 설득에 박선호의 아내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며칠 뒤 박선호에게서 비밀리에 연락이 왔다. 그는 모든 것을 자백했다. 태산의 비서실장이 찾아와 딸의 수술비 전액과 미국에서의 생활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그는 강혁에게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녹음 파일은 확보했습니다. 이걸로 당신을 올가맨 프레임은 벗겨낼 수 있어요. 서연이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하지만 이건 꼬리 자르기에 불과합니다. 최태석은 비서실장 개인의 일탈 행위로 몰고 가겠죠. 박선호의 증언만으로는 최태석을 직접 겨눌 수 없어요. 그들은 다시 벽에 부딪혀뒀다. 제3의 차량 사라진 목격자, 트럭 운전사의 검은 돈, 그리고 박선호의 거짓 증언. 모든 화살표가 태상그룹이라는 관역을 향하고 있었지만 관역의 정중앙에 있는 최태석이라는 핵심을 꿰뚫을 결정적인 화살이 없었다. 최태석은 수많은 차명 계좌와 페이퍼 컴퍼니 그리고 충직한 수족들 뒤에 숨어 자신의 흔적을 절대 남기지 않았다.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강혁의 기술 유출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식 수사가 시작되었고 소환 조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대로라면 강혁은 기소될 것이고 증인으로서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질 터였다. 작전본부에는 무거운 침묵과 패배감이 감돌았다. 강혁은 밤을 새워가며 자신이 아는 태산의 모든 비자금 루트와 내부 시스템의 약점을 파고들었지만 핵심 데이터는 철통 같은 암호화 시스템에 막혀 접근조차 불가능했다. 서연 역시 수사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의 한계에 부딪혔다. 방법이 없는 걸까요? 강혁이 지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복수는커녕 자신의 결백조차 증명하지 못할 것이라는 무력감이 그를 덮쳐왔다. 서연도 말없이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여주는 것뿐이었다. 두 어른의 절망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던 이가 있었다. 이진우. 아이는 소파 구석에 앉아 태블릿 PC로 블록 쌓기 게임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이의 눈은 게임 화면이 아닌 절망에 빠진 아버지와 새로운 어머니의 얼굴을 향해 있었다. 진우는 알고 있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흩어진 증거 조각들이 아니라 모든 조각을 하나로 꿰어 맞출 수 있는 마스터키라는 것을. 그리고 그 열쇠는 아버지가 스스로 만들어냈지만 지금은 잊어버린 과거의 기억 속에 잠들어 있다는 사실도.
진우는 지난 몇 주간 아버지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분석했다. 강혁은 잠꼬대를 하거나 깊은 생각에 잠겼을 때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으로 허공에 무언가를 그리거나 알 수 없는 단어들을 중얼거리는 버릇이 있었다. 그것들은 대부분 아내와의 추억 혹은 태산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의 암호명이었다. 진우의 두뇌는 그 모든 무의식적인 정보의 파편들을 수집하고 조합하고 재구성했다. 그리고 마침내 잊혀진 금고의 비밀번호를 복원해냈다. 이제 그것을 아버지에게 전달할 시간이었다. 아빠, 엄마, 진우가 태블릿을 들고 두 사람에게 달려왔다. 이거 어려워요. 같이 해요. 화면에는 알록달록한 숫자와 기호가 새겨진 블록들을 순서에 맞게 배열하는 퍼즐 게임이 떠 있었다. 지금 이런 걸 할 기분이 아니었지만 강혁은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래, 우리 아들. 뭐가 그렇게 어렵나 볼까. 강혁은 진우를 무릎에 앉히고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서연도 호기심에 그의 어깨 너머로 화면을 보았다. 게임은 간단해 보였다. 위에서 제시된 패턴과 똑같이 아래의 블록들을 배열하면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진우가 어렵다고 말한 스테이지의 패턴은 유독 복잡했다. 숫자와 그리스 문자, 그리고 특수 기호들이 의미 없어 보이는 배열로 나열되어 있었다. 이건 그냥 순서대로 맞추면. 강혁이 무심코 블록 하나를 옮기려는 순간 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의 뇌리에서 무언가 스파크가 튀었다. 눈앞의 패턴, 낯설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에 잊어버린 언어를 다시 만난 듯한 기시감. 그는 홀린 듯이 패턴을 다시 쳐다보았다. 8112 아버 S K 에다그. 그것은 단순한 기호의 나열이 아니었다. 하나의 암호였다. 자신이 태상그룹에서 극비 프로젝트를 위해 직접 설계했던 암호화 알고리즘. 피바지는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기호. 8111는 81년 11월 25일. 죽은 아내 서윤의 생일. S 시그마는 모든 데이터를 합산하라는 명령어. KSH는 아내의 이니셜 강서희. 아 오메가는 프로젝트의 끝을 의미하는 기호. 모든 것이 기억나기 시작했다. 강혁의 숨이 가빠졌다. 프로젝트, 키메라, 시메라. 그의 입에서 나지막이 프로젝트명이 흘러나왔다. 서연이 의아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키메라요. 그게 뭐죠? 태산의 모든 비밀을 담기 위해 내가 직접 설계했던 유령 서버입니다. 그룹의 모든 불법적인 자금 흐름 로비 내역, 심지어 최 회장의 비밀 지시사항까지 실시간으로 백업하도록 만들어진 디지털 블랙박스였죠. 프로젝트가 끝나고 공식적으로는 서버를 파기했지만 만약을 위해 저만 아는 백도어를 하나 남겨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억력에 경악했다. 어떻게 이걸 잊고 있었을까? 아내를 잃은 충격으로 그는 태산과 관련된 모든 끔찍한 기억을 스스로 봉인해버렸던 것이다. 비밀번호는 아내의 생일과 우리의 결혼기념일을 조합한 알고리즘이었는데 너무 복잡해서 저조차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우가 이 게임으로 강혁은 떨리는 눈으로 아들을 내려다보았다. 진우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천진한 얼굴로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이제 아시겠어요, 아빠? 라고 말하는 듯한 깊은 지성이 번뜩이고 있었다. 강혁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자신의 아들은 그저 영재 수준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거대한 판을 설계하고 있는 존재. 그는 경외감과 함께 아주 약간의 두려움을 느꼈다. 지금 접속할 수 있습니까? 서연이 다급하게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강혁은 곧바로 자신의 노트북을 켰다. 그는 먼지 쌓인 기억을 더듬어 태산의 내부망으로 우회 접속하는 경로를 찾아냈다. 그리고 진우의 태블릿에 떠있는 암호를 그대로 입력했다. Pi 8 woman이 25. 선데키ski 엔터키를 누르는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몇 초간의 정적. 화면에는 Access Denied라는 차가운 메시지만이 깜빡였다. 안 돼. 막혔나. 강혁의 얼굴에 절망감이 스쳤다. 하지만 서연이 그의 어깨를 잡았다. 아니에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요. 뭔가 빠진 게 있을 거예요. 강혁은 다시 진누가 배열한 블록들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놓친 아주 작은 디테일을 발견했다. 아내의 이니셜 KSH 뒤에 아주 작은 별 모양 블록이 하나 더 있었다. 별. 그 순간 그의 뇌리를 스치는 기억. 아내와 연애하던 시절 그녀는 항상 자신의 이름 뒤에 별 모양을 그려놓는 버릇이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 되고 싶다면서. 강혁은 그것을 기억하고 비밀번호의 마지막에 자신만이 아는 그 표식을 추가했던 것이다. 그는 다시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빅게이 81212 S전 K 엔터. 잠시 후 화면이 바뀌었다. SS Granted.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 프로젝트 치메라라는 제목과 함께 수백 개의 파일 리스트가 나타났다. 태산그룹 대선 비자금 조성 내역 대외비, 검찰 고위 간부 로비 리스트, 완급 보안, 태산바이오 임상 데이터 조작 원본, 최태석 회장 지시사항 녹취록. 파일들의 제목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을 뒤흔들 수 있는 핵폭탄급이었다. 강혁은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가장 위에 있는 하나의 파일을 클릭했다. 파일명은 처리 대상 K. 아내의 이니셜이었다. 파일이 열리고 그 안에는 간결하지만 소름 끼치는 한 문장의 지시사항이 적혀 있었다. 이강혁의 아내 강소희,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사고로 위장하여 깨끗하게 처리할 것. CTS 초혜태석, 초이태석. 드디어 찾았다. 최태석이 직접 내린 살인교사 명령. 모든 퍼즐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조각이자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스모킹건. 강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3년간 그를 짓눌러왔던 슬픔과 분노 무력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서연은 그의 옆에서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소파에 앉아있던 진우는 노트북 화면의 빛을 받아 반짝이는 두 사람의 눈물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의 작은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천재의 마지막 조각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다. 이제 심판의 시간만이 남아있었다. 키메라라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자 세상의 모든 어둠이 쏟아져 나올 듯했다. 노트북 화면에 떠있는 최태석의 살인교사 지시는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3년간 이강혁의 영혼을 짓눌러온 거대한 악의 실체였다. 강혁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모니터만 응시했다.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뜨거운 무언가가 그의 가슴 속에서 폭발할 듯 요동쳤다. 그의 어깨를 잡은 강서연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했다. 슬픔에 잠길 시간은 없었다. 이제는 심판의 시간이었다. 지금부터 전쟁 시작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지만 그 안에는 활화산 같은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최태석은 우리가 이 카드를 손에 쥐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를 겁니다. 그가 눈치채기 전에 그의 제국을 뿌리부터 무너뜨려야 해요. 그녀는 즉시 작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냉철한 검사, 독사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돌아온 그녀는 일사불란하게 지휘했다. 첫째, 이강혁 씨의 기술 유출 혐의부터 벗겨내야 합니다. 박선호 부장의 자백 녹취 파일과 키메라 서버에서 찾아낸 관련 자금 흐름 내역을 합치면 이것이 태산의 자작극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당신에게 걸린 족쇄부터 푸는 겁니다. 둘째, 언론을 이용합니다. 키메라의 자료 중 정치권과 검찰 고위층에 전달된 불법 로비 자금 리스트를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에 넘길 겁니다. 사회 전체를 뒤흔들 폭탄이죠.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쏠린 사이 우리는 최태석의 목을 치러 갑니다. 셋째, 그리고 마지막. 언론이 터지고 혼란이 극에 달했을 때 저는 이 살인교사 증거를 가지고
검찰총장을 직접 찾아가 긴급 체포영장을 받아내겠습니다. 그리고 태산타워를 급습합니다. 그녀의 계획은 대담하고 정교했다. 마치 잘 짜인 교향곡처럼 각 단계는 다음 단계를 위한 완벽한 전주가 되었다. 강혁은 그녀의 계획을 들으며 전율했다. 한때 자신이 몸담았던 기획전략실에서도 이토록 완벽한 전략은 본 적이 없었다. 태산타워의 보안 시스템과 내부 구조는 제가 가장 잘 압니다. 수사팀의 침투를 돕겠습니다. 강혁의 눈에도 결연한 의지가 불타올랐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얽매인 피해자가 아니었다. 복수의 칼날을 쥔 집행자였다. 작전은 신속하게 개시되었다. 서연은 믿을 수 있는 후배 검사를 통해 강혁의 무고를 입증할 자료를 조용히 상부에 보고했다. 태산의 프레임이 얼마나 허술하고 악의적인지 확인한 검찰 수뇌부는 뒤집혔다. 강혁에 대한 수사는 즉시 중단되었고 오히려 태산그룹을 향한 내사가 극비리에 시작되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거대한 폭풍에 휩싸였다. 단독 태산그룹 정관계 인사 수십 명에게 수천억 원대 불법 비자금 살포, 충격. 서연이 넘긴 자료를 받은 탐사보도 전문 매체의 한면 기사였다. 기사가 터져 나오자마자 대한민국 전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 포털 사이트는 다운되었고 방송사들은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긴급 속보를 쏟아냈다. 태산의 검은 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정치인들은 극구 부인했지만 구체적인 액수와 날짜까지 적시된 증거 앞에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최태석 회장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다. 늘 있던 일이었다. 돈으로 언론을 막고 법조계 인맥을 동원해 잠재우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증거는 너무나 구체적이었고 여론의 불길은 그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대체 어디서 정보가 샌 거야? 최태석은 불같이 화를 내며 비서실장에게 소리쳤다. 하지만 그 누구도 답을 알지 못했다. 그들이 감히 상상조차 못했던 키메라라는 유령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사회가 온통 비자금 스캔들로 들끓던 바로 그 시각 강서연은 검찰총장실의 문을 열었다. 그녀는 최태석의 살인 교사 지시가 담긴 문서를 내밀었다. 모든 것을 확인한 검찰총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이게 정말이란 말인가? 모든 디지털 포렌식 검증을 마쳤습니다. 명백한 최태석 회장의 지시입니다. 당장 긴급 체포영장을 발부하도록 지시하겠네. 강 검사 자네가 직접 팀을 이끌게. 마침내 심판의 칼이 서연의 손에 쥐어졌다. 수십 명의 특수부 수사관들과 압수수색 지원 인력이 검찰청 지하 주차장에 집결했다. 검은색 카니발 차량들이 줄지어 늘어선 모습은 마치 전쟁터로 향하는 군대와 같았다. 지금부터 우리는 괴물의 심장을 치러 간다. 서연은 수사관들 앞에서 마지막 브리핑을 했다. 태산타워는 요새나 다름없다. 그들의 사설 보안팀이 조직적으로 저항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오직 하나, 25층 회장실에 있는 최태석이다. 이강혁 씨가 내부 구조와 보안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줄 것이다. 모두 준비됐나? 네. 수사관들의 함성이 지하 주차장을 가득 메웠다. 강혁은 서연의 차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태산타워의 실시간 보안 화면을 볼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을 노트북에 띄워놓고 있었다. 진우는 가장 안전한 곳 서연의 후배 검사 집에서 보호받고 있었다. 괜찮겠어요? 출발 직전 서연이 물었다. 자신의 옛 제국을 스스로 무너뜨리러 가는 남자의 심정을 헤아리려는 듯. 내 손으로 끝내야죠. 강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차량 행렬이 굉음과 함께 서울 도심을 가르며 태산타워로 향했다. 그 시각 최태석은 마침내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자신의 돈과 권력으로도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자신을 덮쳐오고 있음을. 그는 비서실장에게 해외 도피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회장님, 검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들려오는 다급한 목소리. 최태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수십 대의 검찰 차량이 건물을 포위하고 있었고 수사관들이 로비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마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놈들이 올라오지 못하게 막아 최태석이 발악하듯 소리쳤다. 로비에서는 이미 수사팀과 태산의 보안팀 사이에 격렬한 대치가 벌어지고 있었다.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공무집행을 방해할 시 전원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서연이 영장을 내밀며 소리쳤지만 그들은 막무가내였다. 그 순간 강혁의 목소리가 서연의 이어폰으로 들려왔다. 강 검사님, 정면은 미끼입니다. 3호기, 4호기 엘리베이터는 통제실에서 멈췄습니다. 7호기 비상용 엘리베이터로 가십시오. 제가 중앙 통제를 뚫고 24층까지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서연은 즉시 일부 병력을 이끌고 비상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강혁의 말대로 그곳은 감시가 허술했다. 엘리베이터가 고속으로 24층을 향해 올라가는 동안 강혁은 회장실로 향하는 다른 길을 찾고 있었다. 나는 직접 그를 만나야겠습니다. 당신들이 도착하기 전에 그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칠 수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내 싸움이기도 합니다. 강혁은 서연의 만류를 뒤로하고 차에서 내렸다. 그는 수사팀의 눈을 피해 건물의 지하주차장 환풍구를 통해 내부로 잠입했다. 그가 알고 있는 비밀 통로였다. 그는 어둠 속에서 익숙하게 길을 찾아 회장 전용 비상계단을 타고 25층으로 향했다. 한편 25층 회장실에서 최태석은 미친 사람처럼 서류들을 파쇄기에 쏟아붓고 있었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은 사라지고 패배를 앞둔 독재자의 광기만이 남아있었다. 그때 육중한 회장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이강혁이었다. 오랜만입니다, 회장님. 강혁의 등장에 최태석은 경악했다. 네가 어떻게 여기에? 당신이 만든 제국의 비밀 통로는 당신이 버린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요. 강혁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은 슬픔과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내 아내, 왜 죽였습니까? 그 여자는 너무 많은 것을 알았어. 제국의 안정을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최태석은 마지막까지 오만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내 놈도 마찬가지야. 감히 나를 배신하고 모든 것을 망치려 했지. 내 놈들 같은 벌레들 때문에 내 위대한 업적이 더러워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을 뿐이다. 최태석의 광기 어린 외침이 울려 퍼지는 순간 그의 뒤에 서 있던 비서실장이 몰래 품에서 작은 권총을 꺼내 강혁을 겨눴다. 최태석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하지만 그가 방가쇠를 당기기 직전 회장실의 강화유리가 박살나며 수사관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서연이 이끄는 본대가 마침내 도착한 것이다. 움직이지 마, 총 버려. 비서실장은 즉시 제압되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서여연은 천천히 최태석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손에는 차가운 수갑이 들려 있었다. 최태석, 당신을 살인교사, 뇌물공여,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서연은 직접 그의 손에 수갑을 채웠다. 철컥하고 금속성이 울리는 순간 거대했던 태산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최태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손에 채워진 수갑과 서연 그리고 강혁을 번갈아 보았다. 내년이 그리고 내 놈이 감히 나를. 그의 마지막 저주는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는 그의 모습과 함께 공허하게 흩어졌다. 모든 것이 끝난 회장실. 강혁과 서연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싸움의 끝이었다. 강혁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아내의 복수. 그는 마침내 그것을 해냈다. 서연은 조용히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같은 시각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고 있던 진우는 태블릿 PC로 뉴스를 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수갑을 차고 끌려 나오는 최태석 회장의 모습과 그 뒤를 따르는 강서연 검사와 이강혁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다.
아이의 입게 아주 옅은. 그러나 모든 것을 이뤄냈다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자신이 설계한 거대한 복수극은 마침내 완벽한 막을 내렸다. 태산 제국이 무너진 후 대한민국에는 거대한 정화의 바람이 불었다. 키메라 게이트로 명명된 이 사건은 부패한 정치인들과 기업가 법조인들의 민낯을 남김없이 드러냈다. 최태석 회장은 살인교사 및 수조 원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에 충직했던 수족들과 그에게서 검은 돈을 받은 수십 명의 권력자들도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강서연은 이 거대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끈 영웅으로 떠올랐다. 언론은 그녀를 정의의 여신, 부패를 베는 칼이라 칭송했다. 그녀는 최연소 차장검사 승진이 확실시되었고 그녀의 앞에는 탄탄대로가 펼쳐져 있었다. 이강혁 역시 모든 혐의를 벗고 아내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세상에 알렸다. 그는 여러 기업에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지만 모두 거절하고 기업 범죄를 감시하고 예방하는 시민단체의 자문위원으로 조용히 활동을 시작했다. 세상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다. 마침내 정의가 승리했고 악은 심판받았다. 하지만 정작 그 승리를 이끌어낸 두 사람의 집에는 어색하고 위태로운 평화만이 감돌았다. 그들의 계약 결혼은 최태석 회장이 법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조건은 완벽하게 충족되었다. 그들을 부부라는 이름으로 묶어주었던 유일한 끈이 사라진 것이다. 저녁 식탁 진우가 잠든 늦은 밤. 서연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사무적인 말투를 유지하려 애썼다. 계약서 기억하시죠? 강혁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네, 기억합니다.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으니 이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야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강혁 씨. 당신과 진우 덕분에 저 역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이성적이었지만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난 몇 달간 그녀의 삶은 송두리째 변했다. 차갑고 공허했던 집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고 서류 뭉치 대신 아이의 웃음소리가 그녀를 반겼다. 아침에 눈을 뜨면 누군가 내려주는 커피 향이 났고 밤늦게 퇴근하면 자신을 기다려주는 희미한 불빛이 있었다. 그녀는 어느새 이 가짜 일상에 깊숙이 중독되어 있었다. 강영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서연을 보며 죽었던 심장이 다시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강인함 뒤에 숨겨진 여린 모습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정, 그리고 진우를 대할 때 자신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따뜻한 미소까지. 그는 계약 상대가 아닌 한 여자로서 강서연을 마음에 담고 있었다. 내일 법원에 이혼 서류를 제출하는 게 좋겠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쏠렸을 때 조용히 정리하는 편이. 서연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강혁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정말 그게 당신이 원하는 겁니까? 계약은 계약이니까요. 서연은 그의 시선을 피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로워 보였다. 강혁은 차마 그녀를 붙잡지 못했다. 이 관계의 시작이 진실이 아니었기에 그는 감히 자신의 진심을 내보일 용기가 없었다. 다음 날 강혁은 무거운 마음으로 짐을 싸기 시작했다. 그의 옆에서 진우가 조용히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아이의 눈에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아빠, 엄마가요. 아이의 돌직구 같은 질문에 강혁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진우야, 그는 아들에게 이 복잡한 어른들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짐을 싸던 손을 멈추고 아들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아들을 한 명의 인격체로 이 모든 것을 설계한 천재로서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진우야, 아빠한테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니? 모든 게 네가 계획한 거였니? 진우는 대답 대신 자신의 작은 손가락으로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가리켰다.
강혁과 서연, 그리고 그들 사이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 사진은 지난주 사건이 모두 끝난 기념으로 동물원에 가서 찍은 것이었다. 엄마, 진우가 사진 속 서연을 가리키며 짧게 말했다. 진우, 엄마, 필요해요. 강혁은 숨을 삼켰다. 아들의 진심이 비수처럼 그의 마음에 박혔다. 복수는 어쩌면 명분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 이 아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잃어버린 엄마의 자리를 채워줄 새로운 가족, 새로운 온기였던 것이다. 강서연 검사님,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커피 쏟은 거, 쇼핑몰에서 엄마라고 불렀던 거, 그리고 아빠가 잊어버렸던 비밀번호, 전부 진우가 한 거니 진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의 작은 머릿속에서 얼마나 치밀하고 외로운 싸움이 벌어졌을지 강혁은 감히 상상할 수 없었다. 3살 배기 아이는 아버지를 구렁텅이에서 꺼내고 어머니의 복수를 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새로운 어머니를 찾아주기 위해 운명을 상대로 거대한 도박을 벌인 것이다. 강혁은 아들을 힘껏 끌어안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아들에 대한 경외감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는 이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 기적 같은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이 인연을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는 싸놓았던 짐을 다시 풀었다. 그리고 서재에서 무언가를 들고 나왔다. 그날 밤 퇴근하고 돌아온 서연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짐은 다 챙기셨어요? 아니요. 강혁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는 그녀의 앞으로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내밀었다. 그것은 그들의 결혼 계약서였다. 이건 이제 필요 없습니다. 강혁은 서연이 보는 앞에서 계약서를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서연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계약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강서연 씨, 우리의 관계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는 그녀의 두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강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처음에는 복수를 위한 동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당신 없는 아침을 상상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당신이 없는 이 집은 다시 예전처럼 차갑고 텅 빈 공간이 되어버리겠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진우가 만든 인연입니다. 그 아이는 복수심이 아니라 엄마가 필요해서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당신이었을까요, 아마? 그 아이는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겠죠.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엄마이자 아내가 되어줄 사람이라는 걸.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 그녀가 애써 외면하려 했던 자신의 진심. 그러니 강서연 씨, 더 이상 계약이라는 이름 뒤에 숨지 말고 나와 진짜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이강혁의 아내로, 그리고 이진우의 엄마로 평생 내 옆에 있어 주세요.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진솔한 프로포즈였다. 강혁은 주머니에서 작은 반지를 꺼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의 진심이 담긴 반지였다. 서연은 흐르는 눈물을 닦지 않은 채 그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그 한마디에 길고 길었던 그들의 겨울이 끝나고 따스한 봄이 찾아왔다. 1년 후, 주말 오후에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아파트 거실. 더 이상 차갑고 정갈한 모델하우스가 아닌 사람 사는 온기로 가득한 공간. 강혁은 주방에서 서툰 솜씨로 파스타를 만들고 있었고 서연은 거실 바닥에 앉아 진우와 함께 블록 쌓기를 하고 있었다. 여보, 블록 말고 레고 좀 사줘야겠어. 우리 아들 건축가 되려나 봐. 서연이 웃으며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어른 마녀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사랑받는 아내이자 행복한 엄마의 얼굴만이 남아있었다. 그러게, 이러다 나중엔 자기 집을 직접 설계하는 거 아니야. 강혁이 웃으며 파스타를 접시에 담아왔다. 진우는 어느새 훌쩍 자라 4살이 되었다.
아이는 여전히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따뜻했다. 아이는 자신이 만든 블록성 꼭대기에 인형 3개를 나란히 올려놓았다. 아빠, 인형 엄마 인형, 그리고 아기 인형. 3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웃으며 식사를 시작했다. 창밖으로 비치는 따스한 햇살이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3살배기 천재 소녀는 아버지를 억지로 결혼시켜 마침내 진짜 엄마를 얻었다. 모두가 충격받았던 기묘한 만남의 시작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가족의 탄생이라는 해피엔딩을 맞이했다. 운명을 설계한 아이는 이제야 비로소 평범한 4살배기에 행복한 웃음을 되찾았다.